말씀도 11년째 이쪽 시내에 있으면서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은 제가 대략 15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수많은 투자자들을 만났고 제가 투자도 해보기도 했고 투자를 받으려고 애를 써보기도 했던 뭐 그런 그래서 양쪽의 마음을 다 아는데요 나름. 근데 수많은 투자자들을 만났습니다. 벤처 캐피탈리스트도 있고 거기 맥클레이터도 있고 뭐 개인 투자자도 있고 그런데 호기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진정성 있는 투자자들이 있었나 싶어요. 스스로도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직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호기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투자자인가? 그래서 진짜 있나요? 그런 투자자가? 그 내일처럼 그렇게 하는 투자자가 있어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투자라는 건 돈을 넣었다 빼는 거고 뺄 때는 빼는 고민을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대부분의 투자를 받는 사람들은 받는 생각만 하지 돌려줄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제 좋은 투자자라는 거의 정의 자체를 일단 선하다라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인 생리는 돈을 넣었으면 빼야 하고 그걸 충분히 뺄 수 있는 건 모든 투자자들에게 동일한 논리인 거고요. 거기에서 좋고 나쁨을 나누는 역할은 그냥 돈을 넣어놓고 물 떠놓고 기도하듯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 스프레이 앤 프레이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돈을 흩뿌려 놓고 그 중에 누가 성장할지 모르니까 그냥 확률 싸움하는 투자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나쁜 투자자로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창업가들에게는 사실 크게 도움은 안 되는 투자자들인 것 같고요. 그보다는 내가 기술이 있거나 내가 사업적인 역량이 있거나 그래서 그 팀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초기 투자자들인데 아주 초기에 엔젤 투자자들이나 혹은 역량은 있지만 돈이 많지는 않은 초기 투자자들은 그래서 약간의 돈을 투자하고 실제로도 러닝메이트로서 도움을 주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돈을 넣고 잃었다고 회피하진 않아요. 그냥 자본에 있어서는 냉정하게 판단하는 게 맞고요. 창업가들을 도울 수 있는 활동들을 하느냐 아니냐로 판단하는 게 창업가 입장에서는 좋은 투자자냐 아니냐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도 같이 소통하고 만나는 데들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초기 엑셀러레이터들은 블루포인트나 스파크랩 같은 데들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다른 투자자들 중에는 정말 돈을 잘 벌 것 같은 친구들만 뽑은 다음에 그 팀만 계속 케어하는 팀들도 있거든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상업적으로만 투자를 하는 데들이 있는데 블루포인트나 스파크랩 같은 경우에는 창업가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번에 선별 리스트에도 제일 앞에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힘들 때 지칠 때 가면 돈은 못 도와줘도 마음으로는 위로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그 팀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네, 한마디만 더 해주세요. 지금 이제 호기님 말씀하신 그 창업가들이 선호하는 투자자 리스트가 이제 그 기준이 뭔지 모르지만 발표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CNT테크거든요. CNT테크 전화선 대표가 있는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어제 그 관련된 임원분을 한번 만났는데 자기네들이 투자한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투자한 투자 기업들 단톡방에 550명이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550명한테 550개 기업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 사실 호기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케어가 그게 가능할까 물리적으로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경험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CNT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프라이머나 말씀하신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나 좋은 팀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에 투자를 받으실 때 그 투자자를 만날 때 그런 걸 잘 목석을 가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중에서도 관련해서 주제에 대해서 좀 코멘트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코멘트라기보다는 이제 저희도 이제 그 대학에 창업을 지원하다 보면은 이제 A씨나 V씨들하고 상당히 접촉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주제가 이제 대학의 사업화가 이제 주제이다 보니까 외부 전문가들이 사실 이게 좀 IR 독특해도 사실 창업은 교원 창업이든 학생 창업이든 용어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창업자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교수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뭐 논문을 기반으로 해서 특허를 기술 이전해서 사업화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AC, VC가 이제 커버를 해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외부의 전문 인력과 민간인들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대학 내부의 자원들이 좀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프로젝트 매니저에서 PM 같은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네트워킹과 내부에 있는 교원 창업자, 학생 창업자들의 그 니즈를 충분히 파악해가지고 연결을 해서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는
각 창업 지원이 이제 이원화가 돼 있고 이게 통합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많이 사업들 선정하고 하는데 IC 사업 같은 경우가 이제 시작이 된 계기가 대학 내에 건설된 이제 창업 지원을 이제 통합하는 부분이 좀 많이 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소대 말씀드린 것처럼 그 PM이라는 그런 창업 지원관 제도가 사실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명칭이야 많이 바뀔 수가 있는데 그 창업 지원관이라는 PM을 통해서 그 외부의 이제 네트워킹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전문 기관을 연계해서 교원 창업인 학생이 실패율을 좀 줄이고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좀 많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좀 깊게 들어가면은 특히 이제 오늘 교수님들 교원 창업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하고 미국하고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다. 과학기술 정책연구원에서 한 자료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제도가 좀 이상과 현실이 많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교수님들이 이제 지금 현 직이 있으면서 창업을 하시다 보니까 교원 창업 제도를 하시는데 미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우리나라는 호의적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수님들이 창업하게 되면은 수업 시수 면제라든가 겸직 허가, 그다음에 학생들도 고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 엑시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3.5%까지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기 상당히 못 미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이 뭐고 대학에서 창업 지원하는 게 어떤 부분이 좀 문제점이 있을까 짚어볼 필요성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창업자 중심에 이게 맞다, 이게 맞다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원 창업을 하게 되면은 창업자가 모든 권한과 책임을 다 지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도 받아야 되고 사업화도 해야 되고 직원도 뽑고 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큰데 그 투자 형태로 이제 창업을 하시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이 사실 힘든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창업자들도 두 가지의 창업을 한다거나 직업을 가지고 하게 되면 성공률이 매우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그 대학의 이제 지원 제도가 좀 이렇게 저희가 볼 때에는 좀 떨어져 있고 학생들 고용하는 것도 이제 못하게 돼 있고 합니다. 하지만 엑시트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보면은 창업자 중심의 창업에서 교원이 창업을 하게 되면 모든 책임과 권한 부분의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VC라든가 이제 아까 말씀 김학규 대표님처럼 이제 A씨라든가 전문가를 CEO로 이렇게 앉히게 돼요. 그래서 교수님들의 이사나 소액 지분을 이렇게 참여를 해서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R&D의 연속화 같은 거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공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희가 교원 창업 같은 경우에는 창업자가 모든 그 CEO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뭐 CTO로 해서 이사나 아니면 소액 지분을 추진해서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서 사업화를 성공할 것인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감사합니다. 더 덧붙일 만한 지금 자연스럽게 주제가 교원 창업 쪽으로 넘어갔는데요. 네, 저도 말씀드리면 뭐다 여기 계신 분들은 교원 창업 하시는 분이시니까 사실 뭐 실리콘밸리의 VC들은 대부분 다 파운더를 해본 경험이 있고 엑시트를 해본 경험 있는 분들이 대부분 VC나 A씨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VC나 A씨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간 주도로 펀드가 조성이 되는데 우리는 공공기관 중심으로 펀드가 조성되거든요. 그 공공기관 실적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준비가 어느 정도 다 된 기업들만 투자를 하게 되다 보니까 창업한 여기 있는 교수님들이 아직 기술 성숙도가 좀 레벨이 아직 7, 8도 안 된 5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하셨는데 이분들 투자 받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한 3, 4년 지켜보면서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그 공공기관 중심으로 펀드가 조성되다 보니까 투자 좀 빨리 해야 되고 회수도 좀 빨리 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어서 이제 이런 문제점들과 더불어서 사실 지역에서는 사실 A씨, V씨 만나기도 힘들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역에서 창업한 아이템 자체가 지금 투자하는 거는 사실 희망 부분을 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안 되는 아이템을 가지고 투자를 A씨, V씨를 계속 만나기만 하면 뭐하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피벗을 하든 어쨌든 아이템을 고도하든 이분들이 그쪽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파트너들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제 지금 김모기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파트너사를 어떻게 만나는 게 좋을지 특히 교수님들은 사기를 정말 많이 당하세요. 좋은 파트너라고 소개를 많이 만나셨는데 실패를 하신 분이 너무 많아요. 제가 뭐 한 예를 들면 저희 대학교 교수님 한 분이 교원 창업을 하셔서 올해 아기 율법 기업이 되셨습니다. 57억 투자 받고. 네. 근데 그분이 창업하신 건 2013년인가 14년에 창업을 해서 저희 센터에 유출했었었는데 이분이 투자 받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기술이 또 너무 앞서는 것도 있지만 중간에 파트너를 잘못 만나서 되게 힘들었던 경험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모기 대표님께 좀 그런 파트너를 어떻게 만나는 게 좋을까? 사실 AC, VC 전 단계가 지역에서 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질문 나왔으니까 바로 네. 생각보다 쉽게 걸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레퍼런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받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정신을 놓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차피 남의 돈이고 내 아이템이 좋아서 나한테 투자하는 사람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투자 포트폴리오가 뭔지, 실제로 성공 경험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자산을 운영해봤는지를 되물어봐야 하고요. 실제로 그 영역에서 잘해본 경험이나 역량이나 레퍼런스가 없다면 아무리 큰 돈을 들고 쫓아와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도 좋은 파트너가 아니거나 사기일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투자심도 생각보다 좁아서 레퍼런스 하면 금방 나와요. 그런데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만큼 착한 사람이 세상에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잘 믿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한번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그러면 다른 사례나 다른 파트너들의 경우에 어떤가를 확인하는 레퍼런스 체크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덧붙이자면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중에 펀드 대부분이 공공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실 때 그건 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 출처가 아무래도 뭐 모태펀드라든가 공공 자금이 들어오지만 그게 저희 같은 공공기관 쪽에 오는 것보다는 다 민간으로 가는 게 90% 이상이 민간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민간 자금을 더해가지고 투자를 집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비율로 따지면 한 95% 정도가 민간에서 집행이 되는 거죠. 물론 그 안에 한 상당수가 공공 자금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공공펀드 저희 같은 데를 하는 데는 뭐 한 5% 남짓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실 팩스체크를 한번 해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그 민간 자금이 아닌 공공 자금을 쓰다 보니까 이제 투자에 자기네들이 볼 때 투자를 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투자 그 펀드 조성 목적이 다 있으니까 네네. 그런 게 말씀.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민간이 훨씬 더 그런 저는 이제 민간 그 투자자들은 금융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은 수익 내야 월급도 주고 또 재투자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사실 저희는 그런 데 좀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조금 성장 가능성이 낮더라도 오히려 저희가 또 좀 여유 있게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영동 지역에서의 포럼이니까 저는 영서 쪽에서 춘천 원주 쪽에서 주로 활동을 하다가 그 강릉이나 이 동네 삼척 쪽은 가끔 사실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 비중이 왜 영서, 춘천 원주 중심으로 좀 창업이든 뭐 이렇게 것들이 활성화되고 왜 상대적으로 영동은 이렇게 좀 잘 안 될까 하는 고민들을 계속 했었고 그게 사실은 한 10년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똑같은 고민을 하는 게 여전히 근데 숙제인 것 같습니다. 또 영동 지역의 경쟁력을 한번 좀 같이 논의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게 이제 경쟁자가 영서 지역이 되진 않겠죠 당연히요. 다른 지역 대비해서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정말 말씀을 좀 해보면 어떨까요? 물론 다 알고 있는 얘기겠지만 한 번 더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조금 네. 강원도는 이제 하나인데 사실 영동 영서가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 건 다 아시죠? 저는 저번에 이제 제가 그 기술 창업 포럼에 왔는데 강원도는 첨단과 청정이 공유되는 이제 강원 미래산업도시라는 이제 그 지사님의 그런 타이틀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술 창업, 로컬 창업 그렇게 라이트 사업도 나눠져 있긴 하지만
이 기술과 로컬은 하나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융복합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강원도 영동 같은 경우에는 기반 산업이 이제 구축 산업이 사실 없었고 그리고 이제 문화관광 콘텐츠가 상당히 앞서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동계올림픽 전후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산업 위주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이제 AI 시대가 오면서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제 기술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기술 인력, 기술 기반 업체도 전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융복합이 되지 않으면 산업이나 고도화가 되기 어렵다는 부분이 사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에는 이제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인재 육성하는 게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기술 인력, 고급 인력들이 이 강원도라는 영동 지역에 그 영서 지역 원주나 춘천은 또 좀 약간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동 지역이 왜 이렇게 대관령이랑 문턱이 높은 것일까라는 걸 보면은 사실 거리상으로는 뭐 이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근데 많이 가까운 정도였고 내면적으로 이게 좀 접근이 어려운 부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급 인력들 유치를 통해서 고급 인력들이 기술자들, 기술 인력들이 이 창업자들과 이제 융복합이 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이디어를 이제 이렇게 냈었는데 저희가 이제 강원도에 제공할 수 있는 게 이제 공간 창업자들이 이 강원도 이제 영동쪽에 와서 머물 수 있는 이런 어떤 좋은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면 또 좋지 않겠나 싶었는데 그래서 그 창경센터에서 제가 예전에 제안을 한번 했었는데 고급 기술자들이 강릉에 오시면 이제 콘도나 호텔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콘도나 호텔을 통해서 고급 공간을 제공을 해서 만약에 강원도 영동 쪽에 창업을 하게 되면은 창업 공간과 이런 것들이 제공하게 되면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보면은 기술 창업자들이 영동에 좀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저희는 전통 기반 그런 것들이 뭐 지금 산업화나 AI가 온다고 해서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 예전보다 이제 뭐 여기 보면 빵, 커피, 서비스, 관광 쪽이 많이 있는데 매출액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기업들이. 그렇지만 한계점은 분명히 있어서 이제 국내 시장보다 이제 글로벌로 이제 많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안타까운 점은 있다고 같습니다. 네, 저도 얘기할 시간인 것 같은데, 네, 차라리 저 앞에서 들을 걸, 여기 앉아 있을까 생각했는데, 저는 강원도 강릉에서 도립대에서 첫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조광래 실장 같이 있는 자리에서 15년 됐습니다. 그래서 VCAC 엑셀레이터라든가 모든 얘기를 다 알고 듣고 있고 저는 현장에서 직접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또한 지금 K창업진흥협회라고 450개의 업체를 관리하고 수출을 도와주고 있는 지금 협회장이었습니다. 저는 뭐 현실성 있게 좀 이야기 드리면 첫 출발을 할 때 창업을 할 때 정말로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수요와 공급이 맞는지를 꼭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남들이 하는 거를 쫓아가고 싶다면 정말로 잘된 걸 쫓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떨어지는 부서리도 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거나 교수님들께서 창업하실 때는 오로지 그냥 아이템만으로 그냥 맹목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이게 될 거라고. 근데 그 수요와 공급을 냉정하게 판단을 하지 않으시면 결국 3년차에 문을 닫게 됩니다. 저 또한 대기업에서 근무를 15년 하다가 창업을 했을 때 내가 금방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매출을 100억까지 올리는데 7년차 걸렸습니다. 7년차에 100억을 올린 다음에 엑셀레이터는 초기 기업들에 나가보죠. 벤처 캐피탈 나가보죠. 투자를 해주고 싶은데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때 투자를 받았으면 저희 회사는 더 크게 발전할 수도 있겠죠. 자, 투자를 받지 못한 정확한 이유를 얘기 드리면 VC들이 기업의 평가를 합니다. 매출이 100억 올렸다 해서 100억으로 기업 평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들도 사업이거든요. 기업 평가를 50억으로 한다거나 뭐 150억으로 하게 한다면
100으로 나눴을 때 주식에 대한 배당을 가져간다면 그 비율이 더 크거든요. 결국은 7년 차까지 회사를 이렇게 100억까지 키워왔는데 다 뺏긴다는 생각밖에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으로 기술 창업이든 초기 창업을 시작해서 엑셀레이터나 뭐 VC 이쪽에서 자금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네. 기술 창업, 로컬 창업 둘 다 똑같습니다. 네. 마무리. 네, 마무리 얘기합니다. 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는 제조에서 기술 창업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기술 창업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템이나 이런 부분, 그 다음 피칭 IR을 준비하실 때도 부트캠프라던가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 지자체나 대학에서 연계해서 진짜 준비를 많이 하는데 거기 가면 무엇을 배울까라는 생각보다는 정말로 가면은 가져오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토론 장소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오늘 대표님과 또 우리 센터장님과 조센터장님 두 분이서 다 얘기해 주신 거가 저는 또 오늘 배우는 자리가 됐는데요. 여러분들의 창업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언제라도 돕고 싶은 사람 중에 선배 기업 중에 하나고 네, 또 저희 강호단은 LC를 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좋은 기회가 있다면 저와 만나서 또 응원하고 상의해서 좋은 기업들을 이 영서 지역과 영동 지역을 나누지 않는 강원도 전체에서 네, 최고로 우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예정된 시간이 있어서 좀 마무리하기 그냥 계속하라 그래가지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운데 계신 세 분은 오 대표님도 강릉 출신인가요? 저는 서울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도 지역에서 지역 사정을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강릉 분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최근 들어서 이제 오신 분은 강원도 오신 분은 이제 호기님하고 저하고인데 사실 호기님은 제가 안지 한 5, 6년 됐죠? 그때 굉장히 놀랐어요. 굉장히 지역에 대한 애정이 강릉 사람들도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저분이 정체가 뭔가 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그 원대한 꿈을 얘기해 준 게 제가 얼핏 기억이 나는데요. 강릉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그때 샌프란시스코였었나? 네, 캘리포니아가 될 수 있다 이런 레벨을 토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관련해서 좀 더 설명을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주장하는 게 강릉은 수도권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KTX로 90분이면 오잖아요. 그리고 판교도 조만간 뚫리거든요. 그럼 판교에서 90분이 되면 강남 사람들도 90분 만에 강릉에 오게 되거든요. 근데 도시공항 이론에서는 2시간 이내를 부도심이라고 불러요. 서버가 이제 수도권 안에 편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릉은 이제 수도권이다라고 대전제를 한 상태에서 모든 산업이나 정책이나 방향들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걸 깨달아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강릉이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시간거리 개념으로 봤을 때 저희 부모님 세대는 대관령을 넘어오는 걸 기준으로 5시간 거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강릉을 자주 오지 않았던 사람들은 5시간 거리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저희께서 질문하셨던 핵심은 왜 영동과 영서가 나뉘느냐, 그러면 영동이 왜 이렇게 더디냐라는 질문이셨는데 영동은 아직도 그러니까 이게 KTX나 대관령이 뚫린 지가 10년밖에 안 됐는데 사람들의 생각의 속도가 이제 변화하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 동네를 수도권으로 본 상태에서 모든 전략이나 방향들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자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의 속도가 따라가지 못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 중에 초기 기업이건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이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기 어렵다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셈이 빠르고 아주 영악해서 괜찮은 기업도 후려쳐서 싸게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안 나오면 아무리 좋은 기업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1년에 큰 데는 3,000개까지 봐요. 도렌데스 같은 데들은 1년에 딜을 3,000개 정도 보고요. 저만 해도 혼자 보는 딜이 1년에 30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누가 좋은지를 고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좋고 나쁘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어느 게 가장 빠른 추월 차선이냐를 보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못 받아야 된다고 마음 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초기 투자에서 밸류 산정은
사실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장이 얼마나 크냐로 매력도를 판단하는 것이 초기 기업이 우리 10억이에요, 우리 30억이에요, 100억이에요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근데 그걸 설득하려는 논리에 빠지기 때문에 투자를 못 받는 거예요. 사실은 투자자들은 이게 다 먹으면 1000억짜리 판인지 다 먹으면 100억짜리 판인지에 따라서 투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의 탐이 얼마나 크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강원도가 제일 주력 산업으로 봐야 하는 감자를 얘기를 들어보자면 감자 전 세계 소비 시장 규모가 180조입니다. 전 세계 게임 시장 규모도 200조 정도 얘기하거든요. 게임 시장은 브레이크다운 할 때 200조 중에서 100조 정도가 PC 콘솔 게임 시장이고 뭐 나머지가 온라인 게임 시장이고 뭐 이런 모바일 게임이고 이런 식으로 큰 숫자부터 브레이크다운해서 그 시장 안에서 세그먼트 사이즈가 얼마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니 그걸 어떻게 풀겠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감자 180조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 중에 태반이 프렌치 프라이즈로 나갈 거예요. 그러면 프렌치 프라이 품종이 어디에 있고 그 품종을 어디서 많이 생산하고 그걸 어떻게 깰 수 있는 시장에 우리가 접근을 하면 이 품종이 얼마짜리 판입니다라는 얘기를 5조, 10조짜리를 얘기를 하고 그 기술의 가치를 평가를 하면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5억, 10억을 테스트하는데 그 돈이 아까울까요? 이렇게 접근을 하면 훨씬 투자자를 설득하기 쉽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이 감자를 프렌치 프라이를 만들어서 매장 하나를 내고 얼마를 벌면 얼마를 팝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10억짜리 회사를 기준으로 1억 받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관점 자체를 시장의 문제와 토탈 사이즈를 기준으로 접근하시는 안목 자체를 가지셔야 초기 투자를 설득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서 그 기술을 제대로 된 가치 안에서 꿈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청중 중에서 혹시 앉아 계신 우리 패널들이나 혹시 김웅 대표님께 아까 질문 시간이 따로 없었는데 궁금한 점이나 있으신 분 손을 한번. 네. 저기 오정열 그 K창업진흥기술 회장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그 100억 투자 받을 수 있었는데 안 받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요, 100억이 매출이었습니다. 아니 100억이 매출인데 네. 투자 받을 수 있었는데 안 받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때 받았어야 했는지 그걸 후회하는지 아니면 지금 잘 됐다고 지금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유를 안 말씀하세요. 저희 기업의 평가를 100억 매출인데 100억 매출로 보지를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냥꾼이라고 잠깐 얘기하셨는데, 네. 그 부분에 네임밸류를 기업의 네임밸류를 제가 갖춰서까지 받아야 할 이유는 없었고요. 저는 더 바꾸자 한 거는 화장품 사업에서 바이오 쪽으로 좀 더 발전을 하고 더 크게 확장시킬 생각이었지 돈이 필요해서 받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때 만약에 투자를 받았으면 지금 뭐 1000억이나 1조 매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자리에 없겠죠. 네. 네. 그 받은 것에 대해서 후회는 절대 하지 않고요. 네,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의 A씨나 V씨의 형태가 기업의 네임밸류를 먼저 평가합니다. IR 피칭 자료에 대한 부분에서 이 기술력이 어떤 것을 평가할 거고 나중에 정말로 기업이 발전을 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M&A 시장에 내놨을 때까지도 생각하는 게 V씨와 A씨입니다. 그 네임밸류 평가를 했을 때 절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30억을 만약에 매출을 올린다 해서 30억의 매출의 기업 가치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타트업이 지금 김호규 대표님께서 정말 좋은 얘기를 했는데 저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생각합니다. 받는 건 쉽지 않습니다. 또 영서와 연봉에 대한 기업의 차이들도 얘기하셨는데 혹시 이쪽에서 기업을 직접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부산에서 인천항까지 컨테이너 비용이 얼마인지 강릉에서 인천항까지 컨테이너 비용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강릉에서 인천. 네. 왜 영서가 무엇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점을 정말로 아시는 분들이 계신지요? 없습니다. 네. 부산에서 인천항까지 가는 컨테이너 비용이 쌉니다. 왜 여기 강원도 영서는 대관령이라는 그 자체로 그냥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거리상도 훨씬 가까워요. 컨테이너 하나 내보내는 거는 전혀 문제점이 안 됩니다. 근데 저같이 컨테이너를 60대씩 내보내면 이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제조업들은 영서에서 물류에 대한 비용 때문에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영서 쪽에서는 기술 창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왔고요. 제조업을 계속 끌어들여봤자 물류라든가 여러 가지의 복잡적인 부딪히기 때문에 영서는 기술 창업으로 그리고 로컬 창업으로 활성화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동, 네, 영서가 아니라 영동,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 우리 각각 이제 마무리 말씀 한 말씩 하고 마무리해도 되겠죠? 예, 우리 강 센터님 먼저. 네, 오늘 뭐 좋은 토론이 되는 것 같고요. 저희 김호기 대표님이 하신 말씀 중에 두 가지가 좀 떠오릅니다. 그래서 테이킹 글로브, 뭐 테스트 로컬, 그래서 지역 문제만 해결하는 수준이면 이제 팜이 시장이 좁아진다고 선생님 말씀하셨었는데 좀 글로벌 시장을 볼 수 있는 교원 창업 했던 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기술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시장과 고객을 좀 중심으로 좀 앞으로 창업 아이템을 좀 고도한다고 하면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발 기술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시장이나 고객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로컬에서 좀 그 기술이나 아이템을 검증을 하고 글로벌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교원 창업 기업들이 아유니콘을 넘어서 유니콘 기업으로 강원도에서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얼마 전에 저희 이제 그 APEC 끝나고 나서 젠슨화를 왔다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젠슨화는 대표적인 기술 창업자를 볼 수 있는데 거기 이제 두 개 이제 저희 그 대기업 회장님들 참가를 하셨는데 창업에서 사실 저희가 이제 평가도 많이 하지만 평가할 때 똑같은 계획서 100개에서 한 개를 뽑을 때 상당히 이제 그 뽑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누구나 평가자 입장에서 다 다르긴 하겠지만 거기 뭐 이제 팀워크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협업, 얼라이언스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교원 창업이든 기술 창업이든 협력 관계를 인위적으로 뭐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아니면 뭐 이렇게 협업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정말 깐부 창업을 확실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좀 되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뭐 지분 문제도 있고 사업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진정한 깐부라는 건 아마 다들 아실 텐데 정말 진정한 깐부의 그런 관계가 돼 있는지 아니면 팀원들이라든가 이사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는 해답이 아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하나는 이제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거. 창업을 할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다들 관광하시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테크나 과학이나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창업자의 어느 창업자든 뭐 지역민이든 학생이든 교수님이든 아이덴티티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목표와 비전을 정하면서 내가 왜 창업을 하는지를 전혀 그런 아이덴티티가 없으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목표 비전 달성에만 하다 보니까 시드라든가 돈만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서 엑시트라든가 이제 메가를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아이덴티티가 명확하게 서 있으시면은 조금 힘들더라도 버틸 수가 있고 버티다 보면 또 투자자가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명확한 아이덴티티 때문에 좋은 인재가 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인재가 들어오게 되면 창업은 서서히 성장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고도를 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시작할 때 그런 아이덴티티, 내가 왜 창업을 하는지, 창업이 뭔지에 대해서 저희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창업이 뭐야? 창업이 뭐야? 근데 창업이 보통 돈을 버는 거, 이윤추구, 뭐 경영학에는 사실은 이윤추구로 되어 있긴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내가 하는 가치, 보통 가치 창업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창업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고객님부터. 마무리를 네, 창업을 하실 때 교원 창업이나 기술 창업이나 로컬 창업 어떤 것을 도전해도 좋습니다. 근데 스토리텔링은 분명히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토론을 하면서 관객분들과 이야기하는 중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토리텔링이 있지 않고서는
사업의 스토리를 엮게 되지는 않습니다. 동떨어진 것을 어떤 아이템이 좋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정부의 초기 창업을 했을 때는 정부의 지원 사업을 받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매년 3조 2천억의 R&D 자금을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저희 가톨릭 간농대에서도 예비 창업과 초기 창업을 하고 있지만 22대 1의 경쟁률을 갖고 진행을 합니다. 창업자원으로 1억에서 6천만 원에서 1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어떤 R&D 자금을 가지고 초기 창업에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도전을 한다면 그래도 실패율이 조금 작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내 돈을 갖고 다 이 기술력에 다 투자를 해서 한다면 나중에는 정말 투자가 받지 않으면 절대 기업을 이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정부나 R&D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 교원 창업에 교수님들이나 기술 창업에 대표님들은 협업을 하셔도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멘트 짧게 하고 싶은데요. 창업이라는 건 상당히 힘들고 고되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창업을 등떠밀지는 않으시면 좋겠고요. 좋아서 미쳐서 그 일만 할 수 있는 일에 몰빵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말 힘든 일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실패도 많이 있는데 미쳐서 미친 듯이 하고 나면 그게 망하더라도 다음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대신에 어성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었다고 저었다고 하기보다는 하나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감사합니다. 창업을 하고 계시든 혹은 뭐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든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남자 계신 분들이 다 저도 같은 말씀을 다르게 표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분을 찾아뵈시고 학교 또 저희 같은 공공기관들 그냥 망설이지 마시고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저희도 같이 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토론에 참석해 주신 우리 패널들 또 청중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도 끝까지 남은 시간들도 잘 즐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